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 분자생물학을 들은 3학년들이 이제 4학년이나 3학년 2학기 때 주로 듣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강의를 제가 원래는 매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동영상 강의로 바꾸다 보니까 원래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똑같은 거를 좀 반복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 나가요. 그리고 또 한 학기 여태까지 했던 강의들을 쫙 이제 일정을 제가 녹화를 한 3개 정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 강의에 올려도 강의 시간에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 말고 유전자 재조합에서는 주로 유전자를 클로닝하는 일들을 주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배웠었는데 그 강의 후반부에다가 그 대학원 수업에 주로 듣는 요 셀 시그널에 관련된 요 그 기본 이론들에 대한 강의를 후반부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는 요 모리큘러 셀 바이올로지라는 책에 13, 14장을 핸드아웃으로 만들었어요. 13, 14장을 핸드아웃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뭐 셀 시그널링, 시그널 트랜스덕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 3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짜리를 한 3번 하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자생물학, 자꾸 헷갈리네.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후반부에 이 강의를 미리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지금 대학원생들은 그냥 이번 학기 첫 강의로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학교 지금 미생물학과잖아요. 미생물학과다 보니까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커리큘럼 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포생물학 쪽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쪽 근데 문제는 이제 꽤 많은 부분의 연구실이나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수 이상이 세포생물학을 하거든요. 세포생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수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건 어디 이 생물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쪽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쪽에 대한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이거를 사실은 세포생물학만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일단은 세포생물학에서 특히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인트로덕션처럼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챕터 13장하고 14장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은 뭐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는 그 시그널 패스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실험실이나 각각의 뭐 어떤 테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 시그널의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대부분이. 한 시그널 자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어느 일부분을 강의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인트로덕션이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중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좀 자세한 시그널 패스웨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서는 여기 핸드아웃 1페이지의 아래 그림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나와요. 7개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나오는데
7개의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각각 패스웨이의 스페시픽한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맛을 좀 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은 특히 이제 거의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주 우리가 논문들을 보다 보면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그널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챕터들,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의 첫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챕터 13에 보면 No cell lives in isolation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거는 특히가 아니라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대부분은 일단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콜라이나 박테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셀 컬처를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No cell lives isolation, 이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셀 컬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것을 실감을 해요. 우리 셀 컬처를 일단 동물 세포를 키우려면 모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동물 세포를 액체 배지에다가 동물 세포를 넣어주고, 거기에 배지, 그러니까 그 플레이트에 붙어서 자라는 셀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꽉 찰 정도까지 계속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다 키우면 이제 또 다른 배지로 옮겨주고 플레이트로 옮겨주고 하면서 계속 살려가면서 옮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그 실험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세포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2, 3일에 한 번씩 꼭 배지를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요. 매번 주말에도 잠시 나와서 배지 갈아주거나 플레이트를 갈아주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셀을 키울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셀은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플레이트에 어느 정도의 양을 접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붙어 자라는 셀들은 이제 셀 플레이트 바닥에 이제 셀이 쫙 붙어요. 쫙 붙으면 그 바닥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바닥에 한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계속 디바이드를 하다 보면 이제 바닥이 점점 차 나가겠죠. 그래서 80% 정도에서 90%가 찼을 때 다시 새로운 배지로 옮겨주면서 양을 여러 개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배양을 해주고, 그래서 양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보통은 한 20%에서 30% 이상 되게 처음에 키워줘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셀이 붙었다라고 쳤을 때 맨 처음에 깔아서 붙이고 나서 붙었을 때 전체 표면적의 한 20-30% 정도는 셀이 깔리게 그 정도를 키워주고, 그러고 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얘가 이제 플레이트 바닥에 꽉 차게 돼요. 꽉 차게 되면 꽉 찬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이 셀들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들이 변형되니까 차기 전에 또 새로운 배지로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아예 깔 때 굉장히 적은 수를 깔아주면 오래 자라야 얘가 꽉 차니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수의 셀을 큰 플레이트에 깔게 되면 셀이 자라질 못해요. 셀이 죽게 돼요. 그리고 뭐 일부 어떤 사람들 해봤겠지만, 뭐 우리 안티바디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셀을 안티바디 만들 때 뭐 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퓨전 시켜서 이 아이솔레이션 된 셀을 96L에다 깔잖아요. 96L에 깔고 거기서 자라는 거 보고 또 플레이트, 조금 더 큰 플레이트로 옮기고 하는 작업들을 반복을 하는데, 사실은 큰 플레이트에 그냥 혼자 잘 자란다면 큰 플레이트에다 키우고 뭐 그냥 그 중에 오래 놔뒀다가 잘 자라는 걸 고르면 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96L에 키우는 이유는 혼자 셀이 자랄 수 있는 그 범위 정도가 96L에 있는 미디어의
그 범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큰 플레이트에 셀이 적을 경우에는 이 셀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지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셀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그로스 팩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공급되지 않는 것들은 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셀에서 어떤 자기의 그로스에 관련된 그로스 팩터들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분비한 그로스 팩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큰 사막 같은 곳에 어느 한 해가 딱 떨어져서 무언가 자기의 그로스에 필요한 팩터를 분비를 한다고 쳐도 분비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미디어에 쫙 다일루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그 팩터의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죽게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볼륨에 여러 개의 셀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셀에서 낸 그로스 팩터를 옆에 셀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옆에 셀에서 분비한 그로스 팩터의 영향을 또 내가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셀들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셀들은 자기가 어떠한 자기의 성장이나 분화에 필요한 시그널을 분비하기도 하고 다른 세포들에서 낸 그런 분비한 시그널들의 영향을 받아야 얘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자기가 낸 시그널 혹은 다른 세포에서 낸 시그널을 받아서 그 시그널을 통해서 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결과들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들 그런 토탈의 전체 과정을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 No cell lives in isolation 다음에 보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extracellular signal molecules are synthesized and released by signaling cell이라는 셀은 시그널을 주는 셀이에요. 주는 셀. 그래서 signaling molecule이라는 것을 만들고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시그널의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타겟 셀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시그널링 셀, 타겟 셀. 시그널링 셀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셀이고 타겟 셀은 또 거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볼드체로 리셉터라는 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그널링 셀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 타겟 셀은 그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시그널 모리큘과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가 타겟 셀의 표면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과 타겟 셀에 있는 리셉터의 바인딩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signal molecules act as a ligand which bind to a structurally complementary site on the extracellular or membrane spanning domain of the receptor. Binding of a ligand to its receptor causes a conformational change in the cytosolic domain.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장 일반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부터 또 가장 제너럴한 패스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또 화면상 여기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웠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타겟 셀이에요. 이건 이제 타겟 셀이고 시그널링 셀에서 어떤 시그널이 와요. 어떤 시그널이 오면 이런 네모난 시그널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그널은 어차피 세포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는 셀 안에서 일어나는 패스웨이예요. 패스웨이니까 당연히 무언가는 셀 밖과 셀 안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리셉터라고 하는 거예요. 리셉터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 리셉터는 세포 밖의 현상을 세포 안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는 도메인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깥쪽에 라이겐드가 붙으면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conformational change예요. conformational change면 말 그대로 컨포메이션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다, 단백질로 봐서는 구조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겐드가 바인딩 하지 않았을 때의 이 리셉터의 구조가 라이겐드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셉터는 기본적으로 그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이런 도메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졸릭 도메인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사이토졸릭 도메인이 존재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일단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은 당연히 리셉터가 이제 산재에서 있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 산재에서 있던 리셉터에 라이겐드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셉터, 동일한 리셉터와 이 리셉터가 이제 멤브레인 상에 쭉 퍼져 있다가 멤브레인 상에서 이건 뭐라 그러죠? lateral diffusion이라고 하나요? 멤브레인 상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멤브레인 이 리셉터와 바로 옆에 있는 리셉터가 이제 가까이 위치하게 되는, 그래서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라는 스텝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너무 설명을 막 띄엄띄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들으세요.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 그러니까 일단은 라이겐드 바인딩이 일어나야 되겠죠. 라이겐드 바인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경우가, 그러니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그 다음에 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포스페이트를 하나를 특정 장기에, 아미노산 장기에 붙여주는 현상인데, 그런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키는 엔자임은 당연히 카이네이즈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카이네이즈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카이네이즈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GTPase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고요. GTPase는 뒤에 설명이 있지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 트라이머릭 G 프로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서브 유닛이 하나인 모노머릭 G 프로틴, 그래서 GTPase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고, 또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도메인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뭐 어떤 도메인, SH2 도메인, PRD, pH 도메인, 무슨 도메인, 도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의 이 시그널의 영향이 이제 셀 안에서, 이거는 셀이고 이제 이건 핵이에요. 셀 안에서 어떤 이 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이제 리셉터 다이머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카이네이즈의 작용인데, 포스포릴레이션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리셉터가 있어요.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리셉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리셉터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으면 요 옆에 카이네이즈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이거나 아니면은 리셉터와 사이토졸에 있던 카이네이즈가 늘 여기 리셉터가 붙어 있어서 같은 모리큘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작용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리셉터가 원래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가까이 서로 모이게 돼서 리셉터가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리셉터가 카이네이즈이던 아니면
리셉터에 카이네이즈가 붙어 있던 이 카이네이즈가 얘의 1번 리셉터, 2번 리셉터라고 치면 1번 리셉터의 카이네이즈가 2번의 어느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요. 어느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2번 카이네이즈가 1번을 어느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이게 원래는 따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이네이즈가 작용을 못하던 것이 이제 가까이 오다 보니까 सब스트레이트가 가까이 있으니까 걔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1번이 2번을 포스포릴레이션, 2번이 1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얘도 똑같은 리셉터고 같은 종류의 리셉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봐서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오토는 아니죠. 오토는 자기 자신 이런 식으로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야 오토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얘가 얘고 얘가 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종류들끼리 서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란 말을 주로 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모양들이 바뀌게 된다. 오토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라는 말이 어떤 거는 요 사이에 일어나고 어떤 거는 요 사이에 일어나기도 해요.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전에 없던 포스포릴기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전에 없던 포스포릴기가 생기게 됐으면 이 다음부터 이제 시그널이 지금 요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바인딩 하면서 리셉터 둘이 이제 둘이 모이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그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로 인해서 포스포릴레이션 시킨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포스포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또 아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이토졸에 있는 많은 프로틴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많은 프로틴들이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이라는 것을 많이 가져요. 이제 그 뭐 프로틴 구조상 우리가 편의상 어떤 특정 도메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도메인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자리가 너무 안 좋네요. 첫 번째는 SH2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써야 되죠?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두 번은 PTB 도메인, 세 번째는 SH3 도메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기억나는 것만 쓰는 거예요. pH 도메인, 5번은 PRD 도메인.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프로틴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해도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백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시그널을 또 다른 단백질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단백질에게 전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체가 시그널링 모리큘 우리 중간에 이제 세컨 메신저라는 것도 배우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시그널링의 주체는 어떤 특정 프로틴들이에요. 시그널 모리큘이라고 하는 프로틴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틴이 시그널이 없을 때는 얘랑 결합을 안 하다가 특정 시그널이 올 때 얘가 얘랑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 바뀐 모양 때문에 또 다른 프로틴이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여기서 시그널이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리셉터의 모양이 바뀐다. 포스포릴레이션이 되건 아니면 모양이 바뀌면 그 바뀐 모양을 보고 다른 프로틴이 와서 거기 와서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을 하면 이 바인딩된 모양이
원래 바인딩 하기 전의 모양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서 그 모양을 보고 또 다른 프로틴이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붙고 모양이 변하고 붙고 모양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좀 버벅대죠? 그 포스포릴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요 부분만을 보고 찾아오는 프로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포스포릴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바인딩을 못 하다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붙을 수 있는 프로틴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틴들이 주로 요거예요.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PTB 도메인, 요게 뭐냐면 PTB는 포스포타이로신 바인딩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카이네이즈 우리 포스포릴레이션 요게 나오는데 주로 포스포릴레이션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잔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든지 아니면 세린, 서레오닌. 그래서 카이네이즈도 그렇게 원래 3개로 나누면 좋겠지만 2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러니까 타이로신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가 있고 그리고 세린, 서레오닌은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세린이나 서레오닌의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그래서 우리가 카이네이즈면 기본적으로 얘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인지 아니면 세린, 서레오닌 카이네이즈인지를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그 논문을 읽다가 자주 나오는 얘기가 SH2 도메인과 PTB 도메인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도메인은 포스포타이로신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바인딩 할 수 있는 프로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프로틴이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됐어요. 특히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으면 그 타이로신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보고 들어가서 걔하고 바인딩 할 수 있는 프로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틴이 원래는 사이토졸에 있다가 얘가 포스포릴레이션, 리셉터가 포스포릴레이션 되게 되면 특히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 프로틴이 PTB 도메인이나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틴이 이쪽으로 모이게 돼요. 모이게 돼서 여기에 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도 카이네이즈고 얘도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카이네이즈들이 또 이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요. 이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또 다른 프로틴이 여기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프로틴이 또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바인딩을 해서 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바인딩을 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되어서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을 보고 들어오거나 뭐 그 두 가지 정도로 프로틴이 서로 바인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이네이즈, 포스포릴레이션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보고 들어오는 도메인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도메인 중에 SH3 도메인하고 요 PRD 도메인은 서로 짝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틴이 SH3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PRD라고 프롤린 리치 도메인, 그 아미노엑시드 프롤린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들이 있는데 요 PRD 도메인과 서로 두 개가 서로 바인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논문들을 보다 보면 이런 도메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왜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도메인이 있으면 이런 또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과 바인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 pH 도메인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하고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인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뭐냐면 나중에 뭐 PLC 패스웨이를 보면서 배울 텐데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리피드, 이노시톨 리피드예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늘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무언가, 리피드하고 바인딩할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이 있으면 이 프로틴은 왠지 멤브레인 쪽으로 쉽게 잘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이다라고 하면 얘는 언젠간 이 멤브레인 쪽으로 가야, 왜냐하면 시그널이 대부분 이 멤브레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멤브레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시그널 모리큘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전체적으로 보면 있어요. 뭐 여기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냥 오늘은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들으세요. 듣고 뭐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면 뭐 그때그때 익히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13.1을 한번 보세요. 13.1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시그널링 모리큘 앤 셀 서피스 리셉터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by extracellular signals usually involve the following step, 뭐 요 얘기들이 이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번은 신세시스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시그널 프로틴이, 그 시그널 모리큘이 일단 합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release of signal molecule by signaling 셀로부터 이제 릴리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 셀로 이 시그널이 트랜스포트 되어야 되고, 당연히 타겟 셀에 있는 스페시픽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야 돼요. 바인딩을 하고, initiation of one or more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가 activated receptor로부터 시작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페시픽한 change in cellular function, metabolism, development, 그 다음에 없어지고, 뭐 여기서 한 가지 빠뜨렸다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라이겐드가 리셉터에 붙으면서 시작이 되고, 중간 과정들은 그냥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결과는 뭐냐? 어떤 시그널이 왔으면 이 셀이 취할 수 있는 최종 결과는 대부분은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그널이 오면 이 시그널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그로스 시그널이 오면 막 성장을 해야 되고, 디프렌시에이션이 되면 뭐 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그널이 와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있으려면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RNA 폴리머레이즈일 것이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우리 한 3시간 3번 정도 배울 내용이 주로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떤 리셉터가 관여를 하고 그 중간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유전자들이 변화하게 되느냐, 그것을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거의 대부분의 끝은 트랜스크립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아주 일부분을 나눌 때에는 뭐 뒤에 보면 리셉터로부터 바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얘가 바로 핵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다이렉트하게 리셉터로부터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끝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공부하고, 유전자의 발현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또 프로틴의 발현의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로스 팩터를 트릿하거나 뭔가를 이제 시그널을 주었을 때 어떤 유전자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뭐 마이크로 어레이로 보건
뭐 2D로 보건 프로틴을.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연구하는 사람들 실험실에 가보면 대부분이 리셉터 쪽을 연구하는 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겐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가장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라이겐드가 어떤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서 리셉터 다음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리셉터 쪽, 멤브레인 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 패스웨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리셉터에서 어떤 최종 결과는 그 어떤 셀의 피노타입을 보고 그랬을 때 어떤 모리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리셉터 다음에 뭐가 액티베이션 되고 뭐가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요 중간들의 프로틴의 역할들을 보는 실험실들이 있고 또 어떤 실험실들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크립션이잖아요.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에 변화가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요 아래쪽을 주로 보는 실험실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하면 좋겠죠.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요 분야마다 주로 하는 실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요 분야별로 좀 나눠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지금 요 한 3주 동안은 주로 할 것은 요 중간 패스웨이예요.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중간 패스웨이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이 액티베이션 되느냐. 이 유전자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냐면 이제 어떤 시그널이 와요. 시그널이 오고 그래서 어떤 패스웨이는 공통적인 게 많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유전자들의 변화 아무리 작은 시그널이 와도 기본적으로 유전자들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몇백 개예요. 몇백 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막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셀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긴 좀 어렵고 개별적인 논문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에서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셉터로부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 정도까지 이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이 뭐 높고 낮다가 아니라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된다까지 요 가운데 부분을 주로 패스웨이에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워서 그래요? 네, 봅시다. 이 페이지 봅시다. 이 페이지 보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시그널 모리큘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타겟 셀과 시그널링 셀의 거리를 가지고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 셀하고 시그널링 셀, 어떤 시그널 모리큘을 만들어서 분비해서 그것의 시그널링 모리큘에 영향을 받는 그 셀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엔도크라인, 주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시그널링 셀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혈류를 타고 가서 어느 또 특정한 셀로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특정 셀에 그 시그널을 전해주는 경우 그런 시그널링 모리큘 이제 호르몬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엔도크라인, 이러한 시그널링 모리큘 엔도크라인이라고 하고 파라크라인과 오토크라인은 기본적으로 거의 근처에 있는 셀들이에요. 근처에 있는 셀이라서 파라크라인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셀이 어떤 시그널을 탁 내보내면 그 옆에 있는 셀이 그 시그널을 탁 받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흔히 많이 들어본 게 뉴로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 요 뉴런에서 시그널을 쫙 보내면 그 다음에서 쫙 받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착착착착 순서대로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파라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셀이 시그널을 내고 그것을 바로 받아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오토크라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그널을 낸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시 그 시그널을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컬처 하는 경우에, 애니멀 셀 컬처를 하다 보면 여러 셀들이 아주 좁은 플레이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낸 시그널을 바로 옆에 셀들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이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컬처 하는 셀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오토크라인의 경우에는 특히 particularly common in tumor cell,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주변의 셀들은 자라지 않고 있는데 자기만 마구마구 자라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그널을 내고 그 시그널의 영향을 자기가 바로 받아서 계속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오토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receptor activates a limited number of signaling pathwa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만 일단 읽어볼게요. External signals induce two major type of cellular response. 그러니까 시그널의 끝이 크게 두 종류다라는 거예요. 시그널이 오면 그 시그널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 1번, 2번이 있는데 2번 먼저 읽을게요. 2번이 뭐냐면 changes in the amount of specific proteins produced by a cell이에요. 그러니까 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프로틴의 합성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틴의 합성이 변한다, 그 전에 트랜스크립션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혹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어떤 특정 유전자들의 트랜스크립션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백질의 양도 오르거나 낮거나, 그래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꽤 많은 부분, 대부분이 이제 끝이 트랜스크립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1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changes in the activity or function of specific pre-existing proteins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중에 카이네이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요것의 예는 이제 이번 시간에 후반부에 배우게 될 텐데, 이미 어떤 프로틴이 존재를 해요. 어느 패스웨이에, 어떤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관련된 프로틴들이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오게 되면 이 시그널이 와서 어떤 카이네이션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되고 또 포스포릴레이션 되고 어떤 프로틴이 또 액티베이션 돼서 결과적으로 그 액티베이션 된 프로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프리-익지스팅 프로틴,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액티비티를 조절해서 그 프로틴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셀의 어떤 피노타입이 바로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일단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면 어떤 시그널이 오면 그 시그널에 영향을 받아서 셀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려면 셀 안에서 주로 일하는 게 프로틴이니까 어떤 프로틴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 프로틴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셀에 그런 프로틴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거나 또 어떤 특정한 프로틴을 또 없애버리거나 리프레션 하거나 그런 거니까 각각의 예는 우리가 뒤에 충분히 배우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아주 일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떤 피노타입을 보이는 거다. 거기 보면 그 2번 changes in the amount, 그 아랫줄을 보시면 signaling from G protein coupled 그 내용 나오죠. signaling from G protein coupled receptors often result in changes in the activity of pre-existing proteins
although activation of these receptors on some cells can induce changes in gene expr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7개의 시그널을 볼 텐데, 7개의 시그널을 볼 텐데, 거의 그 중에 6개의 시그널의 끝은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배울 시그널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관련된 시그널인데, 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의한 시그널 과정에서는 메이저가 그 1번이에요. 프리-existing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얘도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개의 패스웨이를 기본적으로 배워요. 7개의 기본적인 패스웨이를 배우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얘는 이런 패스웨이가 있고 얘도 이런 패스웨이가 있고 이런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도 이런 패스웨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한 4-5개의 그러니까 메이저 시그널이 있고 또 약간은 마이너지만 마이너 시그널들이 보통 2-3개 이상이 서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서 뭐 오늘 배울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한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것들이 일단은 어떤 시그널, 이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피노타입이 나왔어요. 뭐 어떤 뭔가를 트릿했더니 뭐 이 셀이 죽는다 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트릿했더니 이 셀이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 라는 피노타입이 있으면 이 시그널하고 이 피노타입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결을 시키는데 어떤 패스웨이로 갈까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시그널 하면 이 시그널의 대표적인 패스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웨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패스웨이로 간다라면 찾기가 쉽겠죠. 찾기가 쉬운데 대부분은 이 패스웨이가 한 50%다라고 하면 다른 패스웨이가 또 요 피노타입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른 패스웨이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서로 이런 패스웨이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이런 것들을 크로스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는 이런 각각의 패스웨이도 존재하지만 이 각각의 패스웨이가 이제 서로 이렇게 거의 사다리 타듯이 요 패스웨이면 요대로만 가주면 좋은데 요게 원래는 주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리큘이 있어 1번이 2번 액티베이션 시키고 2번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메이저 패스웨이이긴 하지만 2번이 2 패스웨이를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1번 아래는 뭐고 요런 각각의 모리큘의 순서를 찾아나가는 일들을 대부분의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연구하는 랩들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보면 지금 프린시플 보고 있는데 프린시플의 first가 뭐 시그널의 끝이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이고 second라고 해서 some classes of receptors can initiate the signaling beyond more than one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 leading to a different cellular respons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some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리셉터들은 하나 이상의 인트라셀룰러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이게 메이저가 아니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려면 각각의 시그널링 프로틴들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어쨌든 이 셀 안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셀 안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셀에서는 이 시그널을 주면 요 패스웨이로 가요. 메이저가. 그런데 또 다른 셀에서는 똑같이 이 시그널을 주어도 메이저가 이 패스웨이예요. 이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셀에 똑같은 시그널을 주온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지 않다라는 게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팩터를 이 셀에다 트윗하면 이 셀은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되는 시그널이 되지만 어떤 셀에서는 그 셀이 죽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로스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시그널 모리큘이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피노타입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많이 셀 타입 스페시픽하다, 아니면 뭐 조직 뭐 티슈 스페시픽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잘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잘 이유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뭐 이런 게 가장 쉽겠죠. 이 패스웨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셀에 이 시그널을 줬어요. 이 시그널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셀에서는 이 시그널을 줬는데 전혀 엉뚱한 패스웨이로 가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이 셀에는 요런 시그널 모리큘들만 있어서 얘가 이리 가고 이런 시그널 모리큘들은 좀 양이 적어서 이리 들 가서 이게 메이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설명이 쉬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얘네들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셀에서는 시그널을 주면 얘는 이리 가고 다른 셀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대표적인 그런 모리큘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셀 타입 스페시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셀에서는 이런 모리큘들이 다 존재하지만 이런 모리큘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뭔가가 막고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찾지를 못했어요. 찾기가 쉽지 않겠죠? 찾지 못했을 때 셀 타입 스페시픽하다. 뭔가 셀이 달라서, 셀 안에 조건들이 달라서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간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한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 시그널이 이 패스웨이가 메이저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그널을 주면 메이저로 어떤 피노타입이 나타난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언제나 모든 셀에 모든 티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셀에서는 프로리퍼레이션, 이렇게 셀이 막 자라게 해줘서 캔서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그것을 어떤 셀에 주면 그 세포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피노타입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 시그널에 메이저 패스웨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걔가 적어도 셀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혹은 살리더라도 세포의 성장을 그냥 유지하느냐 더 빨리 자라게 해주느냐, 뭐 그 정도로 이 시그널은 주로 세포를 죽이는 시그널이다, 혹은 이 시그널은 세포 튜머, 그러니까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시그널이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걔들의 메이저 패스웨이 정도는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논문을 볼 때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중간중간의 모리큘들을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서 요 안에 요 챕터에 나오는 것만 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 페이지에 여기 보면 그 아랫부분 Receptor proteins exhibit ligand binding and effect specificity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 체크 대시 말고 두 번째 대시를 보면 Each receptor generally binds only a single signal molecule or a group of very close related molecule. In contrast,
Many signaling molecules bind to multiple type of receptors, each of which can activate different intracellular signal pathway.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그널링 모리큘이 있고 리셉터가 있어요. 리셉터가 있으면 이 시그널링 모리큘은 1번 시그널 모리큘은 리셉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5개하고 결합할 수 있고, 근데 이 리셉터의 관점에서 보면 1번 리셉터는 1번하고만 바인딩해요. 그러니까 시그널링 모리큘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을 할 수 있고, 근데 리셉터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 시그널링 모리큘하고만 바인딩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널링 모리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딱 주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셀마다 이펙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셀마다 이펙트가 다르다고 한 게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요. 이 시그널이 A라는 셀에서도 1번 리셉터에 바인딩하고 B라는 셀에서도 1번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는데 이 중간 패스웨이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으로 가고 이 셀에서는 얘는 1번, 2번, 3번이 있으면 3번으로 가서 전혀 다른 피노타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그널 모리큘은 다른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른 리셉터에 가서 바인딩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셀마다 리셉터, 어떤 종류의 리셉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어느 시그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셀에서는 이 1번 리셉터보다 2번 리셉터가 훨씬 많이 존재하면 2번 리셉터로부터 시작되는 패스웨이가 주로 메이저가 될 것이고, 얘는 1번 리셉터가 많다면 1번부터 시작하는 패스웨이가 많이 존재할 테니까 당연히 피노타입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셉터의 종류에 굉장히 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거기에서 셀 타입 스페시픽, 티슈 스페시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셀이나 티슈가 가지고 있는 리셉터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양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셉터, 어떤 리셉터, 똑같은 라이간드, 똑같은 시그널을 주더라도 특정 셀에서 어느 리셉터와 바인딩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시그널이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하고, 또 같은 리셉터에 바인딩 하더라도 그 안에 시그널 모리큘의 분포나 모리큘의 액티베이션 정도에 따라서도 또 그 안에 패스웨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피노타입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일 아래 번, on the other hand, different receptors of the same class that bind different ligands often induce the same cellular response in a cell. 그러니까 시그널 모리큘이 전혀 다르고 리셉터가 전혀 달라도 얘의 안쪽의 패스웨이가 겹쳐서 이게 메이저가 되면 또 같은 피노타입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느 한 시그널이 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그널이 한 피노타입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여러 개의 길들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게 같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게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게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시그널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그 패스웨이 간에 서로 크로스톡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중간에 길 찾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모리큘 얘기를 조금씩 할게요. 모리큘 얘기를 하는데 3페이지 봅시다.
인트라셀룰러 시그널 트랜스덕션, 이제 리셉터에 뭔가 바인딩을 해서 그 아래로 이제 시그널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시그널을 전해주는 모리큘들을 이제 시그널 모리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그널 모리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대부분은 프로틴이에요. 시그널 프로틴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종종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세컨드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세컨드 메신저라는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second messengers carry signals from many receptors. The binding of ligands. ligands면 이제 시그널 말하는 거예요. 시그널은 이제 첫 번째 메신저, first messenger로 보았을 때 to many cell surface receptor에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면 cell surface receptor에 그 ligand 시그널이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제 리셉터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사이토졸에서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lead to a short-lived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of certain low molecular weight intracellular signal molecule.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러 셀 안에서 시그널링 모리큘이라고 하는 것의 양을 급격하게 쫙 높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 시그널링 모리큘, 단백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이 아닌 다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사이클릭 AMP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클릭 GMP, 그리고 DAG는 이제 나중에 배워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것이고, IP3, 칼슘 뭐 이런 것들의 양이 원래 굉장히 저농도로 셀 안에 존재하다가 이것들의 양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모리큘들을 특별하게 라이겐드가 쫙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있을 때 얘가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얘가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이렉트한 릴레이예요. 다이렉트한 릴레이인데, 그러니까 최종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쫙 높이는 경우인데, 그 최종적인 결과 말고 중간 과정에 특정 스몰 모리큘의 양을 급격하게 늘리는 스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모리큘을 특별하게 우리가 그 first messenger, 시그널과는 구분해서 셀 안에서의 어떤 또 시그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second messenger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second messenger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요것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뒤에 또 자세히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many conserved intracellular proteins functions in signal transduction pathway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GTPase예요. G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래 3페이지 제일 아래쯤에 보면 프로틴 카이네이즈, 포스파테이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G 프로틴, GTPase를 한번 살펴보면, GTPase 거기 보면 GTPase 스위치 프로틴에서 G 프로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GTP니까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바인딩 프로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G 프로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은 그냥 GTPase 프로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GTPase 프로틴은 turned on when bound to GTP and turned off when bound to GDP. 그러니까 GTPase 액티비티가 있는 프로틴이니까, GTPase면 GTP를 끝에 알파, 베타, 감마 포스페이트를 잘라버리는 하이드롤리시스를 만들어서 GTP를 끝에 포스페이트 잘라서 GDP로 만들 수 있는 그 액티비티가 GTPase 액티비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GTP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GTP의 끝부분 P를 이제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GTP가 붙으면 끝에 포스페이트가 3개 붙는 거잖아요. 3개 붙는 거고,
자기가 탁 잘라버리면 GDP가 되면 이제 끝에 포스페이트가 2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포스페이트 하나예요. 포스페이트 하나인데 이 프로틴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 안에 그림이 있어요. GTP bound on state, GDP bound off state. 여기 on state, off state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브하다, 인액티브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GTPase라는 프로틴이 액티브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GTPase 프로틴에 GDP가 아니라 GTP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GTP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 프로틴이 액티브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관점에서는 얘가 액티브하다,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액티브하다라는 것은 이 시그널을 다음 프로틴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그널링 모리큘이면 내가 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시그널이 왔을 때 내가 무언가랑 붙어야 되겠죠. 내 앞에 시그널하고 붙어서 이 받은 시그널을 다음 모리큘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GTP가 붙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GTP가 붙었을 때는 다음 프로틴하고 위에 프로틴하고 바인딩해서 받은 그 영향을 아래 프로틴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설명하기를 모양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GTP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 스위치 1과 2가 있어요. 이 프로틴 전체가 이렇게 둥그런 배처럼 돼 있고 스위치 1, 2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데 GTP가 바인딩한 상황에서는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팔을 오므리고 있어서 그 부분의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GTP가 붙으면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이 오므리게 되면 이 오므린 요 모양이 그대로 그 다음 프로틴하고 바인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P랑 붙으면서 이 프로틴의 모양이 바뀌면서 그 다음 프로틴하고 바인딩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게 돼서 얘가 액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 스스로 혹은 다른 프로틴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GTP의 끝에 포스페이트를 딱 잘라버리면 이 오므렸던 모양이 촥 해체가 돼요. 그래서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이나요?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 할 수가 없는 컨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액티브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GTPase들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TP가 붙어 있으면 모양이 달라서 얘가 다음 프로틴하고 바인딩 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찌 되어서 GTP가 끝에 포스페이트가 잘려버리면 모양이 바뀌면서 얘가 그 다음 프로틴으로 이 시그널을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GTPase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게 이제 레귤레이션 하는 레귤레이션 하는 프로틴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보면 GTPase 해놓고 GTP가 붙어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을 active 혹은 on이라고 표시했고요. 아래쪽에 GTPase GDP가 붙어 있죠. 걔는 inactive하다, off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off 상태의 것을 on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 위의 모리큘, 위의 시그널은 거의 대부분이 얘의 인액티베이션 된 모리큘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모리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왼쪽에 GEF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GEF가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특별히 하는 일은 뭐냐면 이 GTPase 프로틴의 오프 상태에 보면 GDP가 붙어 있죠. GDP가 붙어 있는데 이 GEF가 하는 일은 이 GDP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GDP를 아예 통째로 빼버려요. 통째로 빼버리면 얘는
비어있는 상태가 될 텐데 셀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GTP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GTP가 그냥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GDP를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얘는 언제든지 GTP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GTP를 붙여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액티브한 상태에 GDP를 떨어뜨려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GEF를 기억을 해두세요. GEF는 얘를 GDP를 떨어뜨려서 어쨌든 GTPage를 GTP가 붙은 온되는 액티브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인 상황에서 막 시그널을 전해주다가 얘가 이제 더 이상 시그널을 전해줄 필요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그널을 블락하기 위해서는 GTPage가 GTP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끝에 하이드로리시스가 일어나면 돼요. 하이드로리시스가 일어나서 GDP로 바꾸면 되는데, 이 엔자임 자체가 GTPage예요. 이 엔자임 자체가 GTPage라서 얘 스스로도 액티브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기 스스로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그널을 빨리 셧다운 시키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GAP라는 게 있어요. GTPase Activating Protein 혹은 GTPase Accelerating Protein이라고 하는 GAP가 있거든요. 얘가 바인딩을 하게 되면 GTPase의 GTPase 액티비티를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GTP를 빨리 잘라서 GDP로 바꾸게 되면 컨포메이션이 원래 인액티브한 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려서 얘가 이제 인액티브한 상태로 돌아가죠. 대부분은 GEF나 GAP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GEF는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고 GAP는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다. 그리고 GDI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랩에서 관심이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특별하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GEF, GAP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GTPase 거기 보시면 GTPase 제일 아래 프로틴 카이네이즈, 포스파테이즈 바로 위에 보면 There are two classes of GTPase switch 프로틴이 있는데 트라이머릭과 모노머릭 G 프로틴이 있다. 각각 다 배울 거예요. 트라이머릭은 서브 유닛이 3개, 알파, 베타, 감마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는 G 프로틴 혹은 GTPase이고, 모노머릭은 하나의 서브 유닛인 모노머릭 G 프로틴이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G 프로틴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게 프로틴 카이네이즈예요. 프로틴 카이네이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ctivation of all cell surface receptors leads directly or indirectly to change in a protein phosphoryl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protein kinase or protein phosphatase. 모든 셀 서피스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셀 서피스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갖는 경우에는 얘가 무슨 어떤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기도 하고, 직접 얘가 갖지 않더라도 카이네이즈와 늘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것이 시그널 스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아래를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In some signal pathway에서는 the receptor itself possess intrinsic kinase or phosphatase activity. 카이네이즈 그 리셉터 자체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in other pathway the receptor interacts with cytosolic or membrane associated kinase랑 늘 결합하고 있어서 걔네들이 포스포릴레이션을 유도하기도 한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Many proteins are substrates for multiple kinase and each phosphorylation event on a different amino acid modify the activity of
a particular target protein in different pathways. Some activating it function, other inhibiting it. 이것도 뭐 뒤에 얘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은 다시 하겠지만 많은 프로틴들이 카이네이즈 한 종류의 카이네이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카이네이즈에 의한 서브스트레이트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틴이 있으면 어느 A라는 카이네이즈는 이 부분에 어떤 특정 아미노 액시드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또 다른 카이네이즈는 다른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데 그래서 이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얘가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이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프로틴에 의해서 다른 부위가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얘가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니비션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어느 부위에 어떤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되느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이니비션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들이고요. 뭐 계속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같은 얘기가 뭐냐면 특정 리셉터에서 나올 수 있는 시그널 패스웨이가 굉장히 여러 개다. 그래서 같은 시그널을 주더라도 패스웨이가 다를 수 있고 다른 피노타입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패스웨이가 오더라도 또 반대로 같은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갈 수도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에요.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인데 인트로덕션은 그냥 방금 한 말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 서로 얽혀져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은 라이겐드 바인딩 한 다음부터의 약간의 순서들 리셉터가 서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그널 모리큘들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끝이 대부분은 이제 트랜스크립션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배울 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인데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패스웨이만 거의 유일하게 일단은 걔의 메이저 시그널은 트랜스크립션이라기보다는 프리-이기지스팅 프로틴,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먼저 배우게 될 거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GTPase,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션을 중요하는 카이네이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요 챕터부터는 이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로부터 시작되는 시그널 패스웨이. 시그널 패스웨이를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붙이기 나름인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리셉터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시그널 패스웨이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시그널 패스웨이면 이 리셉터의 이름이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예요. G프로틴과 연결되어 있는 리셉터이기 때문에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인데, 그래서 이 리셉터의 이름으로 시그널을 붙이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 보면 뭐가 있나? 사이토카인 리셉터 패스웨이라고 해서 그것도 리셉터 이름이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도 이것도 리셉터 이름이고요. TGF-베타는 뭐라 그래야지? 이거는 라이겐드의 이름이기도 하고, 라이겐드의 이름 혹은 리셉터의 이름으로 시그널을 큰 관점에서는 보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관점에서는 그 안에 이제 패스웨이들이 존재하잖아요. 패스웨이들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틴의 이름을 붙여서 많이 얘기들을 해요. 라스 패스웨이 하면 라스가 대표적인 스몰 GTPase의 하나인데, 스몰 GTPase로부터 걔는 이제 시그널 패스웨이 중간쯤에 있는 모리큘이에요. 근데 걔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라스 패스웨이라고 하면 위가 무엇이 되었건 아래가 무엇이 되었건 이 라스를 거치는 과정들을 그냥 라스 시그널 패스웨이라고도 하고, 맥파이네이즈 시그널 패스웨이는 시그널 패스웨이에서 보면 거의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로 위니까 굉장히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인데 걔네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에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에서 만나는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또 중심으로 맥파이네이즈 시그널 패스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그널 패스웨이를 나누는 그런 개념 자체는 그냥 리셉터로부터 시작하는 큰 패스웨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작은 패스웨이들도 걔네들 유명한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일단 13.3에 보면 G-protein coupled receptor that activates or inhibits adenylyl cyclase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all G-protein coupled receptor 줄여서 이제 GPCR이라고 써요. GPCR, G-protein coupled receptor라고 쓰는데 contain 7 membrane spanning region, 7 transmembrane protei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흐려서 그렇지만 아랫부분 그림에 보면 H1부터 H7이 이 멤브레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G-protein coupled receptor는 무조건 모두 다 멤브레인을 7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N-터미널, 프로틴의 N-터미널은 늘 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고, 그래서 7번 왔다 갔다 하면 반대로 C-터미널은 늘 사이토졸에 존재를 합니다. 그 얘기가 써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조금 전에 본 건 리셉터고요. 리셉터 모양은 이제 7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잖아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니까 이 리셉터만큼 중요한 게 G-프로틴이에요. G-프로틴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G-프로틴은 뭐냐면 아까 우리 GTPase라고 말한 것 중에 GTPase 종류가 그 트라이머릭 GTPase가 있고 모노머릭 GTPase가 있다고 했는데, 그 트라이머릭 GTPase가 이 G-프로틴을 말하는 거예요. 5페이지 첫 번째 읽어보면 The signal transducing G-proteins contains 3 subunits designated alpha, beta, gamma. During intracellular signaling, the beta and gamma subunit remain bound together and are usually referred to as G-beta gamma subunit. The G-alpha subunit is a GTPase switch protein. 그러니까 G-프로틴, 트라이머릭 G-프로틴은 서브 유닛이 3개 있어요. G,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베타와 감마는 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G, 베타, 감마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G, 알파 서브 유닛이 실제로는 GTPase예요. 그러니까 GTPase를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G, 알파 서브 유닛하고 베타, 감마 서브 유닛하고 붙어 있다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하면서 시그널을 전해주게 돼요. Although 그 다음이에요. The effector protein most commonly is activated by G-alpha GTP. In some cases, it is inhibited. Moreover, depending on cell and ligand, G-beta gamma subunit rather than G-alpha GTP may transduce the signal to the effector protein.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테이블 한번 보면 뭐 테이블 보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여기 맨 왼쪽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G 알파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G 알파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G 알파와 G 베타 감마가 서로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베타 감마는 큰 영향 그냥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G 알파가 중요해요. G 알파가 중요한데 G 알파 프로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감마는 뭐 하나는 아니지만 그냥 늘 똑같은 게 있고 어느 G 알파냐에 따라서 이 G 프로틴의 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G 알파의 종류에서 보면 거기 보면 GS 알파가 있죠. 처음에 GS 알파면 S가 그게 스티뮬레이션의 S예요.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의 개념이에요.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그 아래 보면 GI 알파가 있어요. GI 알파가 있죠. GI 알파가 있으면 그 I는 이니비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면 어떤 시그널이 와요. 어떤 시그널이 와서 어떤 리셉터에 바인딩 하죠.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바인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G 프로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의 G 프로틴이 GS 알파를 가지고 있는 G 프로틴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표에서 보면 associate effector라는 게 있죠. associated effector가 뭐냐면 얘가 GTP 바운드 폼,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바인딩하는 모리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인딩하는 모리큘이 뭐냐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 그러니까 G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그 다음으로 그 시그널을 전해주는 그 이펙터 모리큘이 뭐냐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뜻이 그 associated effector예요. 그 뜻이. 그런데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하는 일이 뭐냐면 ATP가 이렇게 생겼죠? ATP가 PPP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것을 사이클릭 AMP, PPP가 요 다시 이쪽으로 A와 연결이 돼서 사이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것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하는 일은 원래 사이클릭 AMP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GS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G 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면은 얘가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렇게 되면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GS 알파는 사이클릭 AMP의 양을 increased 시킨다라는 게 그 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그널의 경우에는 GS 알파를 포함하는 G 프로틴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GI 알파와 결합되어 있는 G 프로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GI 알파도 역시 다음 연결하는 프로틴은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예요. 똑같은 사이클리에이즈인데 원래는 얘가 사이클릭 AMP의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GI 알파가 포함된 G 프로틴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해버리면 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의 액티비티를 낮춰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클릭 AMP의 양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름이 GI 알파로 명명된 거예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이니비션 한다. 그러니까 GS 알파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스티뮬레이션 한다라고 해서 GS 알파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결과는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 알파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의 액티비티를 이니비션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이클릭 AMP의 양을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시그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G 프로틴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G 프로틴의 종류에 따라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고 이니비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클릭 AMP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서 배울 시그널은 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와 사이클릭 AMP에 관련된 시그널 쪽을 먼저 배울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보다시피 액티베이션 시키는 쪽도 있고 이니비션 시키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널은 거기 G 올프 알파, OLF 알파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인크리스 하는 거니까 내나 같은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GQ 알파를 보면 associated effector가 그러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달라요. 포스폴라이페이즈 C예요. 포스폴라이페이즈 C라는 것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는 것을 자르는 엔자임인데 잘라서 RP3랑 거기 보면 다이아실글라이세롤 DAG를 만드는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하면 G 프로틴이 당연히 연결될 거고 G 프로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다음 모리큘이 뭔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모리큘이 주로 뭐냐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다.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혹은 포스포라이페이즈 C. 그래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메이저 시그널이 2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패스웨이가 있고 포스포라이페이즈 C 패스웨이가 있다. 뭐 그 2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첫 시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